네, 안녕하십니까. 북금사TV의 윌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조금 지루하고 재미없는 영상을 하나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일단 주식 공부 영상입니다. 주식 공부 영상이고 제가 지금까지 종목 분석 영상을 조금 많이 올렸었는데 뭐 한 템포 쉬어간다는 생각으로 이쯤에서 공부도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공부 영상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조금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일단 준비를 해봤고요. 뭐 늘상 말씀드렸던 이 PER, PBR 뭐 이런 어떠한 멀티플 지표보다는 효율성 지표와 그리고 이 재무 안전성을 보고자 하는 이 안정성 지표에 대해서 오늘 가볍게 한번 여러분들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이 영업이익률과 이 ROE 그리고 조금 생소할 수는 있는데 이 ROIC까지 한번 이 효율성 지표 안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하고 난 뒤에 이 재무 건전성을 확인하는 이 재무 비율 안에서도 이 안전성 지표 또 살펴볼 거니까 끝까지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영업이익률이 뭡니까? 영업이익률. 영업이익률은 그쵸. 이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이다. 그죠? 이 영업이익은 순수한 영업이익을 뜻하기도 하고요. 그러면 매출액에 대한 영업이익 비율은 어떻게 구하는 거냐? 그죠? 영업이익 나누기 매출액이다.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거는 뭘 뜻하는 거냐? 영업활동의 성과를 나타내는 거고요. 기업의 활동의 영업성과 중에서도 이 효율적으로 영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보는 어떤 지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이 리턴 온 에쿼티, 그렇죠? ROE, 자기 자본 이익률이 뭐냐? 보통 자기 자본 이익률은 자기 자본으로 이익을 얼마만큼 내는지를 보는 지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자기 자본은 뭡니까? 자기 자본은 총 자산 빼기 부채. 그러면 순자산 나오잖아요. 순자산을 또 다른 말로 자기 자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즉, 그래서 총자산 빼기 총자산 빼기 부채. 이 순자산으로 이익을 얼마만큼 냈느냐. 자기 자본으로 이익을 얼마만큼 냈느냐. 요거 보는 게 ROE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투입한 자기 자본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나타냈는지를 보는 지표다. 그죠? 워렌 버핏이 사랑한 지표다. 이렇게 제가 띄워놨는데 예전에 어떤 책에서 본 것 같아요. 이 워렌 버핏은 이 ROE를 상당히 중요한 지표로 생각을 했고 3년 동안 이 ROE가 15 이상인 기업에 항상 투자를 했다고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물론 제가 직접 워렌 버핏한테서 그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고 어디서 이야기한 것을 제가 그런 어떤 뭐 아마 인터넷에서 봤던 것 같아요. 아무튼 3년 동안의 ROE가 15 이상을 유지를 한 기업을 워렌 버핏은 상당히 좋아했다. 이런 것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ROE가 15 이상을 가져가는 기업 뭐 많죠. 많은데 근데 또 이게 기업의 산업적 특성에 따라서 어떤 기업은 뭐 ROE가 상당히 높은 수준을 항상 가져갈 수밖에 없는 뭐 그런 기업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은 ROE가 또 현저히 낮은 수준에서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이 산업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들도 있습니다. 뭐 어찌됐든 이 ROE는 낮은 것보다는 높은 게 좋은 게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ROIC 볼 건데 이 ROIC는 좀 생소하죠. 이거는 리턴 온 에쿼티인데 이거는 리턴 온 IC. 이 IC가 뭐냐 하면은 투하 자본이라고 합니다. 투하 자본. 그래서 투하 자본 이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위에 ROE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 즉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이 이익을 얼마만큼 냈느냐. 이거 보는 게 ROE였다면 ROIC는 그냥 이익을 냈는데 기업에서 이익을 냈는데 기업이 투하된 자본 대비해서 이익을 얼마만큼 냈느냐 이거에 보는 게 ROIC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은 같죠. 이 저렴한 자본 비용으로 투자 재원을 조달해서 전략적 투자, 즉 이 효율적 생산 및 고매출의 영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지표로서 역시나 이 ROIC조차도 ROE처럼 이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게 ROIC를 보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가져와 본 제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자산 빼기 부채를 하게 되면 이 자기 자본인 이 순자산 이렇게 나오게 되면 자기 자본 대비 이익률을 구하는 공식이 될 수 있는데, 자, 자기 자본에서 재무부채, 그죠? 금융부채라고 합니다. 이 재무부채까지 자기 자본에 들어가게 되면 이걸 투하 자본이라고 하거든요. 투하 자본. 그러면 이 ROIC 같은 경우에는 이 투하 자본 대비해서 이익을 얼마만큼 냈느냐, 이거 보는 게 ROIC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IC가 뭐였죠? IC. IC는 자기 자본에서 금융부채까지 더한 게 이 IC, 즉 영업 투하 자본이다. 그죠? 그러면 ROE의 이 E, 에쿼티는 뭐냐? 에쿼티는 자산 빼기 부채 해서 자기 자본, 그죠? 이 자기 자본, 여기까지 자본금하고 잉여금이 있는 이 자기 자본까지가 ROE의 이 에쿼티인데, 이 ROIC 같은 경우에 이 IC는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기 자본 플러스 부채도 포함을 하는데 영업 부채를 뺀, 부채에서도 영업 부채를 뺀 금융 부채까지는 영업 투하 자본에 속하더라. 그래서 이 IC, 즉 영업 투하 자본 대비 이익을 얼마만큼 내느냐, 이걸 보는 게 ROIC, 즉 투하 자본 이익률이다. 이 ROE든 ROIC든 둘 다 높으면 높을수록 효율적으로 경영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지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 ROA 같은 경우 리턴 온 에셋이죠. 이 에셋, 총자산. 총자산 대비 이익률이 얼마냐, 이거 보는 게 ROA인데, 역시나 ROE, ROIC처럼 높으면 높을수록 이 총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이익을 얼마만큼 냈느냐, 이거 보는 게 이 ROA다. 총자산 이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이 영업이익률과 ROE가 얼마면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가, 사실 조금 애매합니다. 애매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이 3년 동안 ROE가 15 이상인 기업에 투자하는 걸 즐겨했다라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었는데, 국내에서는 그냥 제 생각에는 이 ROE가 그리고 ROIC가 10에서 15 이상이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고, 이 영업이익률 같은 경우에도 이 업종별로는 좀 다 틀리겠죠. 뭐 건설업종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또 상당히 높을 수는 없죠. 아무래도 이 판관비가 또 많이 나가는 그런 또 판관비, 그죠? 또 매출 원가가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뭐 건설업종이라든지 뭐 조선업종이라든지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률이 높을 수는 없는데, 뭐 어찌됐든 영업이익률과 이 ROE, ROIC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두 자리 숫자 이상이 되면 뭐 괜찮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표상으로는. 하지만 적어도 ROE와 이 ROIC는 뭐보다는 높아야 되냐면은 적어도 이 물가 상승률 그리고 시장 금리, 그죠? 뭐 이런 것보다는 높아야 되겠죠. 뭐 안 그러면 굳이 그 돈 들고 영업해서 이익 낼 필요 없죠. 그럴 것 같으면 그냥 뭐 물건을 사든, 그죠? 기업이 그 돈 가지고 물건을 사든 아니면 뭐 은행에 적금을 넣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결과가 되겠죠. 그래서 적어도 ROE와 ROIC는 이 시중 금리보다 그리고 시중의 이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아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ROE와 ROIC가 무조건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따로 뭐 그림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은 조금 짧게 영상을 준비를 할 거기 때문에 그냥 말로서 설명을 드리면
ROE, ROIC, 즉 이 효율성 지표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이 ROE와 ROIC 뭡니까? 투하 자본, ROIC는 투하 자본, 그죠? 영업에 투하된 투하 자본, 그리고 ROE의 이 에쿼티는 자기 자본, 그죠? 총 자산에서 부채를 뺀 무언가가 얼마만큼 이익을 내는가, 이거 보는 게 어쨌든 ROE와 ROIC지 않습니까? 즉 다른 말로 부채 비중이 크다면은, 크고 자기 자본이 요만큼 들고 있다면은 이걸 가지고 이익을 낸다. 그러면 ROE는 높을 수밖에 없겠죠. ROIC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ROE, ROIC가 높다고만 해서 다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ROE와 ROIC가 높다? 그럼 뭐 같이 봐야 돼? 그렇죠. 부채가 적냐? 아니면 많냐? 이거 보셔야 되겠죠. 부채가 많으면 또 재무 건전성에서는 또 점수가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좀 투자에서 지양을 하시고, 오히려 ROE가 높은데도 부채 비율이 현저히 낮다, 부채가 적다, 그러면은 괜찮은 기업이구나, 이렇게 또 접근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시나 그러면 PBR, 오늘 뭐 이 시간에서 PBR을 다루진 않았지만 PBR이 뭡니까? 한 주당 순자산 가치 BPS, 그죠? BPS. 그리고 주가, 한 주당 주가, 그죠? 주가를 BPS로 나눈 게 뭡니까? 그죠? PBR입니다. PBR. 그죠? 또 다른 말로, 그죠? 시가총액을 순자산으로 나눈 게 PBR입니다. 그죠? 그러면 순자산은 뭡니까? 그죠? 총자산에서 부채 뺀 게 순자산이잖아요. 즉, 이 PBR 값도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게 우리 원래 맞지 않습니까? 1을 기준으로 해서 낮으면 낮을수록 좋은 게 저평가 구간이다. 보통 이렇게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 ROE와 ROIC를 볼 때는 반드시 부채 비율을 같이 봐야 되는데, 부채 비율이 현저히 낮다면 PBR도 같이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PBR까지 같이 낮다면 이건 금상첨화겠죠. 그래서 반드시 이 ROE와 ROIC를 볼 때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거는 오케이 하지 맞지만, 부채 비율도 같이 보자. 부채 비율이 현저히 낮은 걸 찾자. 그죠? 그리고 부채 비율이 낮다면 이 PBR도 어떤지 한번 보자. PBR도 봤더니 PBR도 1보다 아래로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그러면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에서는 지금 보시면 뭐 이유는 뒤에서 이렇게 제가 적어뒀지만, 보통 이 강의할 때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뒤에 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냥 짧게 이렇게 말로써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앞서서 보셨던 거는 이 재무비율 안에서도 효율성 지표였고요. 지금 보실 거는 재무비율 안에서도 이 재무 안정성 지표를 볼 건데, 보통 지금 이 보시는 이 차변과 대변으로 나눈, 좌측에 있는 건 자산이고 우측에 상단에 있는 건 부채, 우측 하단에 있는 건 이 자기자본, 자본, 이렇게 나타낸 그림을 보통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뭐 과거에는 이 대차대조표라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즘에는 대차대조표라는 말을 쓰지는 않고요. 재무상태표라는 말을 쓰는데, 이렇게 차변과 대변으로 나뉘어져 있는 이러한 표를 보통 재무상태표로 한다. 그죠? 좌측에 자산, 그리고 우측 상단에는 부채, 우측 하단에는 자본이 있는 이런 그림을 재무상태표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일단 반드시 기억을 해 두시고요. 이거 각 항목별로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알아야 재무안정성 지표를 구하는 공식을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그 구하는 공식에 따라 구해진 값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동자산이 뭐냐? 유동자산은 이 유동자가 들어가게 되면 반드시 1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당좌자산은 뭐냐? 당좌자산. 당좌자산은 따로 제가 기표는 하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좌자산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당좌자산이라고 한다. 흔히들 현금성 자산을 당좌자산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참고로
유동자산은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당좌자산은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니까 보통 3개월 생각하시면 됩니다. 3개월. 자, 그리고 재고자산은 뭐냐? 재고자산은 보통 이렇게 흔히들 뭐 상품, 뭐 제공품 이런 것들, 즉 이 판매를 통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그죠? 매출을 일으켜야지만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이런 걸 재고자산이라 한다. 아니면 보통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데도 있어요. 뭐 재고 실사를 해서 이렇게 기표할 수 있는 자산, 표식이 가능한 자산, 그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당좌자산은 3개월 이내에 당장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당좌자산이라고 하고 재고자산은 3개월은 넘어서지만 1년 안에는 현금화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판매를 통해서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을 재고자산이라 한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 고정자산, 유동자산 말고 고정자산, 그죠?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유동자산이라고 하는데 그 이외의 자산을 보통 비유동자산, 또 다른 말로 이렇게 고정자산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고정자산 안에서는 첫 번째 이 유형자산이 나오는 유형자산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뭐 건물이라든지 뭐 기계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유형자산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무형자산 같은 경우에는 뭐 특허권이라든지 뭐 영업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통 무형자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단에 보시는 이 투자자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보통 투자자산이라고 한다. 뭐 투자자산 안에서도 뭐 투자형 부동산도 투자자산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투자형 뭐 금융 상품들도 투자자산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타 비유동자산이 이렇게 포함이 될 수 있다. 자, 우측 상단에 보시면 이 부채 안에서도 크게 두 개로 나뉘는데 유동부채와 고정부채, 고정부채를 또 다른 말로 비유동부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두 개로 나뉘게 되는데 첫 번째 유동부채 같은 경우 앞서서도 유동자산 할 때 이 유동자가 들어가면 1년 말씀드렸잖아요. 역시나 부채에서도 유동부채, 즉 유동자가 들어가게 되면 1년 얘기합니다. 1년. 1년 안에 상환을 해야 하는 부채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이 고정부채 같은 경우에는 1년을 제외한 1년 이상 안에 이렇게 상환해야 하는 부채를 보통 고정부채, 다른 말로 이 비유동부채라고 합니다. 보통 뭐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어찌됐든 1년 이내에 있는 이 유동부채를 제외한 나머지의 모든 부채를 비유동부채, 다른 말로 고정부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자산,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이 자기자본, 이 자본 안에서도 크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자본금과 잉여금, 잉여금 안에서도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죠? 뭐 자본조정,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자본조정 같은 경우에는 뭐 자본거래를 통해서 뭔가 자본에 대한 변동이 있었는데 이걸 어디다가 계정 항목에다가 넣어야 될지 지금 당장은 잘 모를 때 보통 이 자본조정 항목에 넣어 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고 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또한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본 거래를 제외한 일반 거래에서 뭔가 이 자본상에 변화가 생겼는데 어디다가 어느 계정 항목에다가 넣어야 될지는 당장 모를 때 보통 이렇게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계정에다가 임시로 넣어 놓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사실 그래서 이 자본조정과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그냥 모르셔도 돼요.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이건 모르셔도 되고 어찌됐든 우리는 이 자기 자본 안에서 크게 자본금과 그리고 잉여금으로 나뉘게 되는데 잉여금 안에서도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보통 나뉘게 된다. 자, 자본금 같은 경우에는 뭐냐? 자본금은 보통 액면가 곱하기 발행 주식 수를 자본금, 즉 납입 자본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통합해서 보통 잉여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내에 유보시켜두는 현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본잉여금은 보통 이
기업의 어떤 자본 거래를 통해서 사회로 유출시키지 않고 사내에 유보시켜 두는 잉여금을 보통 자본잉여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익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어찌 보면 이 당기순이익 안에서 뭐 사회로 유출되는 어떤 배당금을 제외한 나머지의 잉여금을 이익잉여금, 사내에 축적되고 있는 이 현금을 이익잉여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사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사내에 축적되고 있는 현금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조금 더 쉬우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재무안정성 지표 각각의 항목에 따라서 구하는 공식과 그 해석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각 항목의 내용들 다 보셨잖아요. 그래서 그 항목과 관련해서 어떻게 나누고 어떻게 뭐 더하고 빼면 어떠한 지표들이 나오는지 지금부터 각 지표에 대해서 식과 함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채와 자기자본을 가지고 구하는 비율입니다. 지금 이렇게 안 보이는데 이거는 지금 내리지 않고 그냥 두께요. 여기 중간에 끌 거라서. 자, 부채 비율입니다. 부채 비율.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을 부채 비율이라고 합니다. 부채 비율. 부채를 자기자본으로 나눈 값을 부채 비율이라 하는데 지금 보시는 이 비율과 같은 경우에는 항상 곱하기 100을 해서 발음을 할 때도 표현을 할 때도 퍼센트를 반드시 붙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항상 몇 퍼센트 이렇게 발음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부채 비율, 부채를 자기 자본으로 나눈 이 부채 비율은 적정 비율은 100%입니다. 100%. 100%를 기준으로 낮으면 오케이, 높으면 아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당좌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걸 당좌 비율이라고 합니다. 그죠? 당좌 비율, 당좌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걸 당좌 비율이라고 합니다. 당좌 비율. 물론 다시 당좌 비율은 당좌 자산 나누기 유동부채이지만 뭘 또 해야 되죠? 곱하기 100%를 해서 나온 값을 당좌 비율이라 하고 역시나 표현을 할 때는 몇 퍼센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좌 자산은 뭐였습니까? 역시나 3개월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이 현금성 자산을 뭘로 나눴다고요?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인 유동부채로 나눈 게 당좌 비율이다. 그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적정 비율은 100%입니다. 100%를 기준으로 해서 분모에 자산이 있잖아요. 당좌 자산. 역시나 100%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안전한 겁니다. 다음 보실 거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로 만들어내는 비율인데 뭐냐? 유동비율입니다. 유동비율. 유동자산, 즉 1년 안에 돌아오는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즉 당좌자산 플러스 재고자산, 그죠? 이 유동자산을 유동부채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 그죠? 유동부채로 나눈 값에 곱하기 100%를 한 게 유동비율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보셨던 이 당좌 비율, 당좌 자산 나누기 유동부채 한 당좌 비율 같은 경우에는 100%가 적정 비율이었지만 유동 비율 같은 경우에는 당좌 자산과 재고 자산을 합친 게 유동 자산이고 이 유동 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게 유동 비율이다 보니까 100%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200%는 돼야 된다. 그래서 200%를 기준으로 높으면 오케이, 낮으면 아이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본금 대비 잉여금이 얼마만큼 되느냐 이걸 보는 게 유보율을 보는 건데
자, 유보율 구하는 공식은 요걸 거꾸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고 있는 이 그림을 거꾸로 보시면 되는데, 이익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게 유보율이다. 이익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눠서 곱하기 100%를 하면 유보율을 구할 수 있다. 그죠? 잉여금 나누기 자본금 곱하기 100%. 그죠? 그러면 자본금 대비해서 사내에 축적하고 있는 잉여금이 몇 프로나 있는가? 자본금 대비해서 몇 프로나 사내에 현금을 쌓아두고 있는가? 이걸 보는 게 유보율이다. 구하는 공식은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값에 100%를 곱한다. 즉 유보율 역시 표현을 할 때는 몇 퍼센트라고 표현을 한다. 그죠? 역시나 높으면 높을수록 좋습니다. 그죠? 하지만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건 사실이지만 또 일반적으로는 또 이런 견해도 있어요. 뭐 제대로 이 사내에 축적되어 있는 현금을 활용을 하지 않는다. 그죠? 투자를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도 뭐 생각해 볼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유보율은 높으면 높을수록 뭐 안전하고 좋은 건 사실입니다. 자, 오늘 배운 걸 잠깐 한번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건 총정리라는 어떤 화면인데 우리가 오늘 배운 거에서는 PER과 PBR, 뭐 PSR, PCR, EV, 에비타 이거 안 배웠잖아요. 안 배웠기 때문에 우리 요 밑에 것만 한번 해볼게요. 자, 당기 순이익 나누기 자기 자본은 뭐였죠? 네, 맞죠. ROE였습니다. 그죠? ROE. 자, 그럼 당기 순이익 나누기 영업 투하 자본은 뭐였죠? 네, 그렇죠. ROIC였습니다. 그죠? 약간 생소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당기 순이익 나누기 이 총자산은 뭐였죠? 총자산 Asset A. 기억나시죠? ROA였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영업이익 나누기 이 총 매출액은 뭐였죠? 네, 그죠. 예, 영업이익률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뭐 요렇게 그죠? 정답을 확인을 하시고 요거를 조금 편하게 해석을 하는 방법은 자, 분자에 전부 다 뭐가 있죠? 이익이 있고 그죠? 분모에 뭐가 있습니까? 분모에 자본, 자산, 매출액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흔히들 보통 그죠? 맞습니다. 기업은 이익을 많이 내는 게 중요하죠. 이익을 많이 내는 게. 그래서 분자에, 그죠? 분자에 이익이 있잖아요. 분자에 이익이. 결국 이익이 크면 클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ROE든 ROIC든 ROA든 영업이익률이든 이 공식에서 항상 크면 클수록 좋은 게 맞죠. 그죠? 하지만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ROE와 이 ROIC 같은 경우 그죠? 순자산에서 부채를 뺀, 아니,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이 자기자본, 그죠? 그리고 총자산에서 부채는 뺐지만, 부채 안에서도 영업 부채만 빼고 재무금융 부채는 더해준 이 영업 투하 자본, 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뭘 같이 보자? 그죠? 부채 비율 같이 보자. 부채 비율도 현저히 낮아야 좋은 거고 덧붙여서 PBR 수준도 같이 보자. PBR도 낮을수록 좋은 거다. 그래서 이 자기자본 이익률과 이 투하자본 이익률 ROIC 같은 경우에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반드시 부채 비율도 낮은지 확인하고 PBR도 1보다 낮은지 확인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거 한번 보실게요. 자, 부채 나누기 자기자본. 뭐였죠? 네, 그죠. 부채 비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당좌자산. 당좌자산이 뭐죠? 3개월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이라고 했고, 유동부채 뭐죠? 1년 안에 상환해야 하는 부채, 유동부채라고 했습니다. 당좌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을 뭐라고 그랬죠? 그죠? 예, 당좌 비율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유동자산 뭐였죠? 그죠? 1년 안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인데 당좌자산 플러스 재고자산이다. 그죠?
이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값 뭐였죠? 그죠? 유동비율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잉여금을 자본금으로 나눈 값 뭐였죠? 잉여금은 뭡니까? 잉여금은 자본잉여금과 이익잉여금으로 나뉠 수가 있는데 사외로 유출시키지 않고 사내에 축적하고 있는 현금을 잉여금이라고 한다. 그죠? 이 잉여금을 자본금, 즉 발행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인 이 자본금으로 나눈 값을 뭐라 그랬죠? 그죠? 유보율이라고 했습니다. 유보율. 정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부채 비율이고 당좌 비율이고 유동 비율이고 유보율이라고 했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한다고요? 해석은 역시나 이 부채 비율은 100보다 낮아야 하고 그리고 당좌 비율은 100보다 높아야 합니다. 그리고 유동 비율은 200보다 높아야 합니다. 끝으로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높을수록 좋다.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보율이 또 너무 높으면 이 회사가 돈만 쌓아두고 있지 제대로 투자 활동을 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비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든 이 기업의 재무 안정성을 논할 때는 부채 비율은 낮아야 하고 당좌 비율, 유동 비율, 유보율은 높아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재미없는 영상을 일단 준비를 했고 방송을 마쳤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준비한 영상 한번 되돌려서 한번 여러 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보셨던 게 이 재무 비율 안에서도 효율성 지표와 그리고 안전성 지표 요게 두 가지를 보셨거든요. 이거 두 가지를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투자하고 계신 종목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추후에 또 주식 공부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저는 종목 분석 영상을 또 잘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께 또 방송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제 영상을 구독하시지 않으시고 보시는 분들은 반드시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